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재미와 감동이 가득한 옛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여종과 선비의 인연 이야기입니다. 여종과 선비의 인연. 옛날 어느 마을에 우하형이라는 무관 벼슬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집이 가난하고 뒤를 돌봐주는 사람도 없어서 과거에 합격한 뒤 지방의 국경을 지키는 일을 하게 되었지요. 그곳에는 관청에서 물 깃는 일을 하다가 그만둔 여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아형은 그 용모가 잠옷 예쁜 것을 보고 마음에 들어 가까이 지내다가 한 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지요. 하루는 여인이 물었습니다. 서방님이 저를 첩으로 삼았으니 앞으로 무엇으로 저를 먹이고 입히실 작정이십니까? 내 집이 본래 가난하여 손에 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으니 더 물어 무엇 하겠느냐? 내가 이왕 그대와 한 집에서 살기로 하였으니 옷이나 빨아주고 버선이나 기워주기를 바랄 뿐이지 그대에게 줄 물건이 뭐가 있겠느냐? 저도 그런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서방님께 몸을 허락한 이상 서방님을 맡아 돌볼 터이니 염려 마십시오. 여인은 바느질과 길쌈을 부지런히 하여 먹고 입히는 것을 한 번도 모자라게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우아영이 기한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게 되자 여인이 또 물었습니다. 서방님 어디로 가십니까? 서울에 있으면서 벼슬을 구해보시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이 주먹밖에 없는 신세요. 게다가 서울에는 가까운 사람도 없으니 무얼 먹으며 눌러있겠소. 그건 바랄 수도 없는 일이지. 그저 고향에 돌아가 조상의 무덤이나 지키며 늙어 죽는 수밖에 없지. 제가 서방님의 용모와 기상을 보니 범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앞으로 병마절도사 벼슬은 넉넉히 할 것입니다. 제게 몇 해 동안 모아둔 은화가 6,700냥이 있으니 이것으로 말과 안장을 사고 나머지는 노자로 쓰도록 하십시오. 고향으로 돌아가시지 마시고 서울로 올라가 벼슬을 구해보십시오. 10년만 있으면 성공하실 것입니다. 저는 천한 몸이니 서방님을 위해 수절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어느 집에 몸을 의탁하고 있다가 서방님이 어느 고을 원이 되어 내려온다는 기별만 들으면 그날로 찾아가 뵙겠습니다. 부디 몸 조심하십시오. 우아영은 뜻밖의 많은 재물을 얻은 데다 마음에 적이 느껴지는 바가 있어 여인과 눈물을 흘리며 작별하고 길을 떠났지요. 여인은 우아영을 보낸 뒤 고을에 있는 호라비 교생의 집에 몸을 의탁하였습니다. 교생은 여인의 용모에 반하여 함께 살기로 하였지요. 교생의 집안 형편은 그리 가난한 집은 아니었습니다. 여인이 부탁하였지요. 지금 재산이 얼마나 되옵니까? 모든 일은 명백하게 하지 않을 수 없으니 국식은 얼마이고 돈은 얼마이고 무명은 얼마이며 그릇 가지들의 모두 명세서를 만들어 수를 적어 주십시오. 부부간에 있으면 쓰는 것이고 없으면 마련하면 될 게 아니오. 무슨 혐의가 있다고 그런 일을 한단 말이오. 그렇지 않습니다. 여인이 하도 간절히 청하는 바람에 교생은 그의 말대로 명세를 적어 주었습니다. 여인은 그것을 받아 옷 안에 간수해 놓았지요. 그러고는 살림을 어찌나 잘 다스려 나가는지 재산이 날마다 불어났습니다. 하루는
여인이 교생에게 부탁하였지요. 제가 글을 조금 알아서 글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누가 무슨 벼슬에 임명되었는지 제가 알 수 있도록 관청에서 조보를 빌려다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교생은 여인의 말대로 조보를 빌려다 주었습니다. 몇 년간 관리 임명 명단에는 선전관 우하영, 주부 우하영이라는 글이 눈에 띄었지요. 우하영은 여러 벼슬을 거쳐 부정으로 승급되고 7년 만에 평안도의 큰 고을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여인은 그 뒤부터 조보만 보았지요. 그러던 중 아무 고을원 우하영이 임금에게 하직 인사를 하였다는 소식이 조보에 났습니다. 여인은 교생을 만나 작별을 고하였지요. 제가 이 집에 온 것은 오래 있으려는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떠나겠습니다. 교생은 펄쩍 뛰었습니다. 저는 가야 할 때가 있는 사람이니 더는 제게 미련을 주지 마십시오. 여인은 말을 마치자 처음 받아두었던 재산 명세서를 꺼내 보이며 말하였지요. 제가 7년 동안 집안 살림을 돌보면서 한 가지라도 전보다 축냈다면 떠나는 사람의 마음이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전과 비교해보니 축난 것은 없고 덜어는 2배, 3배로 늘어나기까지 하였으니 제 마음은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그 길로 교생과 작별하였지요. 종을 한 사람 불러 짐을 지워 가지고 자기는 남장을 한 뒤 패랭이를 둘러쌌습니다. 여인은 우하영이 부임한 고을로 찾아갔습니다. 우하영이 고을에 부임한 지 겨우 하루가 지났는데 고을 백성 하나가 송사를 하러 동원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사또께 여쭐 말씀이 있으니 섬돌 위에 올라가 여쭙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하영은 처음에는 허락치 않다가 나중에야 허락하였지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동원 창가까지 바싹 오겠다고 하였습니다. 우하영은 호기심이 동하여 그러라고 하였지요. 사또께서는 저를 아시겠습니까? 내가 이 고을에 처음 부임해온 터에 고을 백성을 어떻게 알겠느냐? 아무의 아무 곳에 같이 살던 사람을 몰라보신단 말입니까? 우하영이 그제야 자세히 보고 와락 일어나 그녀의 손을 잡아 끌어들이며 물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이 모양을 하고 왔느냐? 내가 부임한 다음 날에 네가 또 왔으니 그야말로 기이한 일이로구나. 2 사람은 기쁨을 금치 못하며 그동안 막혔던 정회를 풀었습니다. 당시 우하영은 아내가 죽었으므로 그 여인을 아내로 삼아 안방에 거처하며 집안 살림을 돌보게 하였지요. 여인은 전처의 자식들을 거두어주고 종복들을 부리는데 모두 법도가 있어 은정과 위험에서 흠 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청의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게 여기며 여인을 칭송하였지요. 여인은 늘 우하영에게 비변사의 아전에게 돈을 푼푼히 주도록 권하고 그들에게 부탁하여 조보를 빠짐없이 얻어보았습니다. 조보를 통하여 세상 일을 헤아려 보고 재상 가운데 머지않아 크게 등용될 사람을 잘 대접하게 하였지요. 이렇게 하였기 때문에 그 재상이 권력을 쥐게 되면 우하영을 내세우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하영은 서너 번 걸쳐 큰 고을의 원으로 임명되었지요. 그러는 사이 살림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우하영은 차차 승진하여 병마절도사에 이르게 되었고 나이 80에 이르러 고향 집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인은 예법대로 우하영의 초상을 치르면서
상복을 지어 입고는 전처의 맏아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영감이 시골 구석의 무관으로 벼슬이 병마 절도사에 이르렀으니 지위가 한껏 높았고 또 나이가 80이 넘도록 살았으니 수명도 그만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니 무슨 한이 있겠소. 나로 말하면 안사람으로 남편을 섬기는 것은 워낙 당연한 도리라 자랑할 것은 못되지만 여러 해 동안 온갖 성의를 다하여 벼슬할 방도를 가르쳐 오늘에 이르렀으니 내 직분도 이만하면 다했다고 할 것이요. 내가 먼 산골의 비천한 몸으로 영감의 작은 댁이 되어 여러 고을에서 높이 떠받 들렸으니 누린 영화도 이만하면 되었소. 무슨 다른 한이 있겠소. 영감이 살아있을 때 나에게 집안 살림을 맡겼지만 이제는 맏자식이 이렇게 장성하였으니 집안일은 맏며느리가 돌보아야 할 것이오. 오늘부터 맏며느리에게 집안일을 맡기려 하오. 맏아들과 며느리는 울며 사양하였지요. 우리 집안이 오늘처럼 된 것은 모두 어머니 덕분입니다. 저희들은 그저 어머니만 믿어왔을 뿐이온데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옵니까? 그렇지 않소. 그렇게 하면 집안 법도가 문란해지요. 여인은 크고 작은 진물이며 돈과 곡식 등을 명세별로 적어 맏며느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날부터 며느리를 안방에 거처하게 하고 자기는 건너편 작은 방으로 물러났습니다. 오늘 들어가면 다시는 나오지 않겠소. 여인은 며칠 동안 나다를 입에 대지 않으며 문을 걸고 있다가 그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처의 자식들이 통곡하며 말하였지요. 우리 어머니는 보통 사람이 아니오. 그러니 어찌 첩으로 대접하리오. 그리고 자식들은 뒤에 장사를 치른 뒤 석 달이 되기를 기다려 따로 사당을 지어놓고 제사를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우아영의 장사날이 되어 관을 내가려 할 때였지요. 상역군들이 아무리 들려고 하여도 관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십 명이 달려들어 용을 써 보았으나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말하였습니다. 작은 댁을 두고 차마 떠나지 못하여 그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여인의 관을 함께 내어 가기로 했습니다. 그제야 우하영의 관이 가뿐하게 들렸습니다. 그것을 보고는 사람들이 모두 신기해하였지요. 우하영은 평산 큰 길가에 장사 지내주었습니다. 서쪽으로 앉은 무덤은 우하영의 묘고 그 오른쪽 10걸음쯤 되는 곳에 있는 묘는 바로 여인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촌장을 죽인 꽃사슴. 옛날 백두산에는 신선 꽃사슴이 있었습니다. 백두산 근처 마을의 촌장은 신선 꽃사슴을 잡고 싶었지요. 해마다 사냥꾼을 보내었지만 사슴을 잡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때 백두산에 대걸이라는 총각이 살고 있었지요. 대걸 총각은 어릴 때 부모를 잃고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깊은 숲속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아니, 새끼 사슴이 함정에 빠졌잖아. 풀숲에서 새끼 사슴이 끙끙대고 있었습니다. 총각은 새끼 사슴을 끌어내어 안고 샘터로 갔지요. 가지고 있던 쌀 자루를 물에 풀어 새끼 사슴에게 먹였습니다. 다 먹은 새끼 사슴은 눈을 깜빡거리고 코를 훌쩍거렸지요. 저는 백두산 신령의 후손인
꽃사슴이 딸입니다. 부모님 몰래 나와 놀다가 함정에 빠졌지요. 이 은혜 꼭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라니 얼른 돌아가거라. 대걸 총각은 새끼 사슴이 저 멀리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이듬해 봄이 되었어요. 대걸 총각이 백두산 기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꽃사슴 한 마리가 깡충깡충 뛰어왔습니다. 아저씨, 작년 이맘때 저를 구해주신 분이시지요? 오, 그렇구나. 그새 몰라보게 컸구나. 아저씨, 저기 숲에서 한 여인이 쓰러져 있습니다. 그 여인이 아저씨의 배필이에요. 어서 가서 도와주세요. 총각은 얼른 숲으로 달려갔습니다. 골짜기 아래에서 여인이 누워 있었지요. 여보시오, 괜찮으시오? 여인은 정신을 차리며 일어났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여인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누구신데 이런 곳에 혼자 계십니까?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부잣집 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 주인이 아들과 강제로 결혼을 시키려 했습니다. 오늘이 결혼식이었는데 도망쳐 숲으로 온 거예요. 그때 느닷없이 꽃사슴이 나타나더니 나를 태우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꽃사슴이요? 네, 이곳에 있으면 대걸 총각이라는 사람이 올 거라고 했습니다. 대걸 총각은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대걸 총각임을 어떻게 알 수 있지요? 총각은 모르는 척하며 물었지요. 그 사람은 지난 봄 꽃사슴을 구해준 은인이라 하였지요. 그리고 그분과 제가 천생배필이니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총각은 고개를 끄덕이며 여인에게 자신이 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인은 그가 대걸 총각임을 알고는 얼굴이 발그레해졌습니다. 총각은 여인과 결혼하였지요. 이 소식을 들은 마을의 촌장은 어슬렁어슬렁 대걸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촌장은 대걸의 아내를 몰래 훔쳐보았지요. 아니, 어디서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을꼬? 다음날 촌장은 대걸을 불러들였습니다. 네 이놈, 내가 널 20년이 넘도록 먹여주었거늘 빚은 한 푼도 갚지 않고 색시까지 얻었단 말이냐? 촌장은 괜한 트집을 잡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촌장님, 갑자기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당장 빚을 갚지 못한다면 신선 꽃사슴을 잡아오든지 색시를 바치든지 해라. 대걸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사흘의 시간을 주겠다. 그 안에 갚지 않으면 너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야. 촌장은 옆구리에 차고 있던 칼을 꺼내 보이며 겁을 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대걸은 걱정이 되었지요. 무슨 수로 사흘 안에 빚을 갚는단 말이오. 서방님, 꽃사슴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러는 게 좋겠소. 대걸은 백두산에 올라가 꽃사슴에게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셔요. 꽃사슴은 웃으며 방법을 가르쳐 주었지요. 집으로 돌아온 대걸은 촌장을 찾아갔습니다. 내일 신선 꽃사슴을 산채로 잡아오겠습니다. 짐꾼을 저와 같이 보내주십시오. 무슨 방법으로 잡을 것이냐?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대신 빚을 모두 갚았다는 증서나 써주십시오. 대걸은 자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촌장은 한참 동안 대걸을 쳐다보았지요. 사나이가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겠지. 좋아, 문서를 만들어 주마.
촌장은 문서를 작성한 뒤 대걸에게 주었습니다. 다음 날 대걸은 짐꾼들을 데리고 백두산으로 올랐지요. 나무들이 빽빽한 숲에서 꽃사슴이 서 있었습니다. 대걸은 화살로 꽃사슴의 정강이를 맞췄지요. 대걸이 짐꾼들과 쓰러진 꽃사슴을 메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촌장은 꽃사슴의 주변을 빙빙 돌았지요. 꽃사슴의 목에는 금패와 은패가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정말 신선 꽃사슴이 맞구나. 촌장은 대걸에게 후한 대접을 해 주었지요. 대걸이 돌아가고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밤에 꽃사슴을 죽인 뒤 대걸에게 누명을 씌워라. 촌장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대걸을 죽인 뒤 색시를 데려와야지. 하인들은 꽃사슴이 갇힌 곳으로 갔습니다. 그때 불이야하며 하인들이 아우성을 치며 뛰어나왔지요. 꽃사슴이 눈에서 불꽃이 튀기더니 온 몸이 불길로 활활 타올랐습니다. 꽃사슴은 담을 훌쩍 뛰어넘어 촌장의 집 지붕 위로 올라가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불길은 빠르게 촌장의 집을 태워버렸지요. 자고 있던 촌장은 밖으로 영영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도깨비가 나오는 책. 옛날 어느 마을에 학문이 뛰어난 선비가 있었습니다. 이 선비는 서당을 열어 많은 제자를 길러내었지요. 제자들은 과거 시험에 합격하여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정작 선비 자신은 과거 시험에 계속 떨어지고 말았지요. 벌써 30번째였습니다. 한양에 갔다 낙방으로 쓴 술을 마신 선비는 우울한 기분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째서 나는 시험에 계속 떨어지는 걸까? 운이 없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자니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선비는 바람을 쐬려고 뒷산에 올라갔지요. 내 나이가 벌써 50이니 이제 과거는 포기해야 하지 않을까? 선비는 과거 준비를 하느라 보낸 세월이 아깝기만 했습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과거를 보자. 또 떨어지면 그땐 정말 포기하자. 선비는 숲을 거닐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선비는 천천히 산 길을 걸어 내려갔지요. 선비는 앞만 보고 가다가 무엇에 발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이게 뭐지? 돌뿌리인가 했더니 괴짝이 땅에 묻혀 그 모서리가 뾰족 내밀어져 있었지요. 선비는 괴짝을 파내어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괴짝을 열어보니 그 속엔 두툼한 책이 담겨 있었지요. 선비는 책을 꺼내 펼쳐보더니 첫 장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책장을 넘기는 순간 예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선비는 주위를 둘러보았지요. 그러나 대답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선비는 다음 장을 읽고 책장을 넘겼지요. 그러자 또 예 하는 대답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과는 다른 목소리였지요. 누가 이렇게 꼬박꼬박 대답을 하는 것이지? 책 속에 도깨비라도 숨어있나? 선비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책을 계속 읽었습니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어김없이 대답 소리가 들렸지요. 선비는 새벽이 되어서야 책을 다 읽을 수 있었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나? 오줌이나 누구 와야겠다. 선비는 일어서서 밖으로 나왔지요.
그런데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마당에 잔뜩 모여 있는 게 아니겠어요? 하나같이 키가 크고 털이 북슬북슬한 데다가 얼굴이 발그레했습니다. 선비는 그들을 향해 벼락같이 고함을 질렀지요. 네 이놈들, 왜 남의 집 마당에 들어와 있는 것이냐? 당장 물러나지 못할까? 그러자 그들은 선비 앞에 일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인님, 절 받으십시오. 선비는 어안이 벙벙해졌지요. 나는 너희를 하인으로 거느린 적도 없는데 무슨 주인이냐? 저희는 선비님이 읽으신 책에 숨어 사는 도깨비들입니다. 책장에 하나씩 들어있는데 선비님이 책장을 넘기는 순간 밖으로 나왔지요. 그럼 내가 책장을 넘길 때마다 너희가 대답한 것이냐? 예, 책을 가진 분이 저희의 주인이 되십니다. 앞으로 언제든지 저희를 불러주십시오. 무슨 일이든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너만 남고 나머지 도깨비들은 그만 물러가거라. 도깨비들은 선비의 말을 잘 따랐습니다. 선비는 도깨비들이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도깨비를 통하여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지요. 선비는 도깨비에게 물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 좀 알아봐 줄 수 있겠느냐? 나는 이제까지 과거 시험을 여러 번 보았지만 계속 떨어지고 말았지. 그 까닭이 무엇인지 알아오거라.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도깨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다시 나타났지요. 제가 방금 한양에 다녀왔습니다. 주인님이 과거 시험에 떨어진 것은 부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채점을 맡은 관리들이 돈을 받고 주인님 대신 다른 사람을 합격시켰더군요. 선비는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 시험에 매번 떨어졌던 것이군. 선비는 관리들이 괘씸했습니다. 그런 자들을 내버려 두어선 안 되겠지.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도록 따끔하게 혼을 내주어라.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도깨비는 이번에도 눈 깜짝할 사이에 다녀왔습니다. 주인님, 관리들을 따끔하게 혼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었으면서도 억울하게 떨어진 사람을 합격시키라고 일렀습니다. 그래, 수고하였다. 그만 돌아가도록 해라. 예. 도깨비는 몸이 작아지더니 책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선비는 신비한 책을 바라보았지요. 이 책만 가지고 있으면 도깨비들을 움직여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만일 이 책이 나쁜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 세상은 악의 소굴로 변해버리겠지. 선비는 그만 책이 무서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아궁이 속에 넣어 태워버렸지요. 다음날 아침 선비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과거 시험에서 채점을 맡은 관리들이었지요. 선비님, 선비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지난 과거 시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채점을 잘못하여 이제야 1등으로 뽑았습니다. 관리들은 얼굴이 멍투성이었지요. 도깨비에게 매를 맞았는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 뒤 선비는 벼슬 길에 올라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훌륭한 관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호랑이와 장승. 어느 산골 마을로 통하는 고개에 장승이 서 있었습니다. 장승은 사람의 얼굴 모양을 새긴 기둥인데
천하대장군이라 쓰여 있었지요. 고개를 넘어 다니는 사람들은 천하대장군 앞에 절을 하며 자기 소원을 말하고는 돌 하나를 주어 천하대장군 옆에 쌓인 돌 무더기 위에 얹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재앙을 물리쳐 주고 복을 내려주리라 믿었지요. 닷새에 한번 열리는 장날, 산골 마을에 사는 김서방이 장터에 가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김서방은 장승 앞을 지나가게 되었지요. 오늘도 천하대장군님께 복을 빌고 가야지. 천하대장군님, 제가 무엇을 바라는지 아시지요? 저는 우리 가족이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을 지켜주십시오. 김서방은 절을 하고 천하대장군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천하대장군이 걱정 말거라 하고 미소 짓는 것처럼 보였지요. 김서방은 돌을 주어 돌 무더기 위에 얹고는 그곳을 떠났습니다. 산골 마을에서 장터까지는 20리의 거리였지요. 김서방은 장터에 도착하였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지요. 여기저기 기웃거리다 보니 반나절이 지났습니다. 장터를 한 바퀴 돌고 나니 시장기가 돌았지요. 주막에 가서 욕이나 할까? 김서방은 주막으로 갔습니다. 주막 안으로 들어서는데 누가 아는 체를 하였지요. 자네 여기 웬일인가? 친구인 박서방이었습니다. 오랜만이네. 두 사람은 반갑게 인사를 하였지요. 김서방과 박서방은 그동안 밀린 이야기를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 어느새 저녁 때가 되었지요. 두 사람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했습니다. 주막을 나섰을 때 밤이 으슥해졌지요. 김서방은 박서방과 헤어져 집으로 향했습니다. 김서방은 노래를 부르며 길을 걸었지요. 술에 취해서인지 오늘따라 집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김서방은 비틀거리며 고개에 이르렀습니다. 천하대장군 옆을 지나 조금만 더 가면 마을이었지요. 그러나 김서방은 걸음을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천하대장군을 보자 마음이 풀어져 그 앞에 벌렁 누워버렸지요. 그러고는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았습니다. 그때 고갯마루에 호랑이가 나타났지요. 오늘은 재수가 좋구나. 먹잇감이 누워있네. 호랑이는 김서방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입을 쫙 벌렸지요. 바로 그때 천하대장군이 벼락같이 호령을 했습니다. 네 이놈, 지금 무슨 짓이냐? 물러서지 못할까? 호랑이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곧 투덜거렸지요. 천하대장군님, 왜 이러십니까? 저 사람은 제 먹이입니다. 먹이를 빼앗아 가시면 안 되지요. 천하대장군은 눈을 부라리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털끝 하나 손을 대선 안 된다. 내가 지켜주는 사람이란 말이다. 그러니 다른 데 가서 먹잇감을 찾거라. 다른 데라니요. 그럼 도대체 어디에 가서 먹잇감을 찾아보란 말입니까? 여기서 30리쯤 가면 바닷가가 나온다. 그곳에 소금밭에서 일하는 젊은이를 찾거라. 그 젊은이가 네 먹잇감이다. 알겠습니다. 호랑이는 천하대장군의 말대로 바닷가로 갔습니다. 바닷가에 소금밭이 있었는데 소금밭 위에 외딴집 한 채가 있었지요. 호랑이는 외딴집으로 다가갔습니다. 외딴집에는 천하대장군이 말한 젊은이가 살고 있었지요. 저 사람을 잡아먹으려면
집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문이 닫혀 있네. 호랑이는 집 주위를 한 바퀴 돌며 집 안으로 들어갈 만한 틈을 찾았습니다. 옳지, 여기 구멍이 있구나. 허드렛 물이 빠져나가는 구멍으로 기어 들어가면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지. 호랑이는 얼른 수채 구멍으로 머리를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기어 들어갔지요. 집 안에 있던 젊은이는 수채 구멍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젊은이가 수채 구멍으로 다가가 그 안을 들여다보니 호랑이가 용을 쓰며 기어오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요놈 봐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들어와. 혼을 내줘야지. 젊은이는 가마솥이 있는 부뚜막으로 갔습니다. 가마솥에서는 소금물이 펄펄 끓고 있었지요. 젊은이는 소금물 한 동이를 떠와 수채 구멍으로 쏟아 부었습니다. 아, 뜨거워. 수채 구멍을 기어가던 호랑이는 뜨거운 소금물에 데어 죽었습니다. 김서방을 먹으려다가 천하대장군에게 쫓겨난 호랑이는 그렇게 젊은이에게 당하고 말았습니다. 시루봉과 칼봉. 옛날 마음씨 착하고 부지런한 농부 이서방이 살았습니다. 이서방에게는 결혼을 앞둔 딸이 하나 있었지요. 아버지는 사윗감으로 부자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는 총각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봄이었지요. 이서방은 딸과 함께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게, 소도 없이 힘들지 않겠나? 우리 소를 빌려줄 터이니 데려가서 일을 하게. 부자는 이서방과 딸을 보더니 인심을 썼습니다. 영감 마님이 어쩐 일이실까? 이서방과 딸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요. 내가 그동안 부자 영감을 잘못 알고 있었나 보다. 고맙기도 하여라. 이서방은 부자에게 소를 빌려다가 일을 했습니다. 소를 빌려 일을 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지요. 아버지, 소가 좀 이상해요. 소는 누워 좀처럼 일어서질 않았습니다. 며칠 전이었지요. 여보게, 내가 죽으면 이 많은 재산을 어찌한단 말인가? 부자는 의원을 찾아가 하소연을 하였지요. 영감마님, 불로초만 먹으면 더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불로초? 그건 어디 가면 구할 수 있지? 부자는 의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잘은 모르나 묘양산 깊은 곳에 가면 있다고 합니다. 부자는 며칠 동안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좋은 생각이 있다며 벌떡 일어났지요. 그 길로 늙은 소에게 바늘이 섞인 여물을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후 이서방에게 소를 빌려준 것이지요. 부자는 소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서방을 찾아갔습니다. 여보게, 자네가 불쌍하여 소를 빌려주었더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영감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럼 이제 어쩔 셈인가? 말을 잇지 못하는 이서방을 힐끔 쳐다보던 부자는 자네가 무양산에 올라가 불로초 한 뿌리만 개어오면 없던 일로 하겠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속값을 물어내야 할 걸세. 이서방은 불로초를 캐러 갔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며칠이 지났지요. 딸은 아버지가 걱정이 되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부자 집에 일하는 머슴 총각도 딸을 찾아왔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꼭 돌아오실 거예요. 총각의 말에 딸은 목이 메었습니다.
부자는 날이 갈수록 이서방이 괘씸했습니다. 서둘러 이서방의 딸을 불렀지요. 네 아버지가 지금까지 오지 않는 걸 보니 도망친 게 틀림없구나. 부자는 얼굴을 찡그리며 소리쳤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는 절대로 그럴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네가 가서 아버지를 찾아오든가 아니면 불로초를 캐오도록 해라. 부자의 말에 딸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 속을 이리저리 찾아보았지만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지요. 이렇게 추운데 지금까지 살아계실까? 살을 애는 듯한 추위와 맹수들의 울음소리에 딸은 점점 무서워졌습니다. 딸은 바위 밑에 기대어 눈을 감았지요. 순간 눈앞이 환해지더니 산 위에 쌓여있던 눈이 스르르 녹기 시작했습니다. 알록달록 꽃이 만발하고 향기가 피어올랐지요. 우와, 어느새 봄이 왔구나. 딸이 깜짝 놀라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새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웃으며 걸어오고 있었지요. 아버지! 딸은 아버지를 찾아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놈이 너까지 속였구나. 난 다른 세상에 와서야 부자가 날 속였다는 걸 알았단다. 아버지는 말을 마친 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 시루를 내려놓았습니다. 네가 좋아하는 떡이란다. 마음껏 먹거라. 그리고 잠시 후에 귀인이 나타날 것이야. 딸은 떡을 들고 아버지 얼굴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지요. 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딸이 사방을 두리번 거렸습니다. 그때 옆 봉우리를 보니 아버지가 장검을 높이 들고 굳어져 있었습니다. 딸은 모든 것이 신기하기만 하였지요. 그때 시루가 놓인 자리에서 젊은 총각이 불쑥 솟아났습니다. 뜻밖에도 부자의 집 머슴 총각이었지요. 아니, 어떻게 여길 찾아오셨어요? 며칠 전 꿈에 아버님이 나타나 백산 앞의 봉우리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부자의 집을 뛰쳐나왔지요. 그랬군요. 딸은 아버지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이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계실 거예요. 머슴 총각은 딸의 어깨를 다독거렸습니다. 그 두 사람은 결혼하여 부지런히 농사를 지었지요. 언제나 아버지가 칼을 들고 지켜준 탓에 부자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백산 앞에 솟아있는 두 봉우리를 시루봉과 칼봉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기지가 뛰어난 양씨. 제주도 가령 마을 사람으로 양씨라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양씨는 글도 뛰어나고 기지도 뛰어났습니다. 그는 서울에 자주 갔는데 서울 사람들에게서 섬 사람이라고 모욕을 당할 때마다 반드시 보복을 하곤 하였지요. 그는 성균관에서 글 공부를 하였는데 글로나 말로나 여러 서울 선비들을 앞질렀기 때문에 서울 선비들에게는 안이꾼 존재였습니다. 어느 날 양씨가 없을 때 여러 선비들이 의논하였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저놈을 골탕 먹일까 궁리하다가 묘안을 짜내었지요. 그들은 양씨가 늘 앉는 자리의 마루를 떼어내고 그 위에 방석만 덮어두어 그를 마루 밑으로 떨어지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양씨는 들어와서 늘 자기가 앉던 자리에 털썩 앉았지요.
그러자 그 자리에서 빠져 마루 밑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던 여러 선비들이 배꼽을 쥐고 웃어대었지요. 그때 제 아버지를 장사 지내면서 상제들은 울지도 않고 웃기만 하는 것이냐? 마루 밑으로 빠진 그는 여러 선비를 향해 크게 꾸짖는 것이었습니다. 너희 놈들은 명색이 선비들이라고 하면서 돌아가신 부친을 묻는 예의도 모르느냐? 어리둥절하고 있는 선비들을 향해 그는 다시 꾸짖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이 만든 무덤에 묻히게 되었으니 너희들은 상제로서 마땅히 곡을 해야 할 게 아니냐? 너희들은 모두 다 내 아들인 것이야. 그제야 선비들은 그의 말뜻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양씨를 골려주려 했던 그들이 모두 양씨의 아들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에 선비들은 아연 실색하고 말았지요. 선비들은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놀려주려던 그들은 모두 양씨의 아들이 되고 말았지요. 양씨가 어느 해 서울에 갔다 돌아오다가 전라 감영에서 제주에서 올라온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반가운 고향 사람이라 서로 인사를 나누고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나누던 중 양씨는 그의 사정을 자세히 알게 되었지요. 제주도에서는 소나 말을 전라 감령을 통하여 서울로 진상했습니다. 진상 물품을 모으는 일도 그랬지만 물건을 바치는 일은 더욱 어려웠지요. 그는 검은 소를 상감에게 진상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왔으면서도 진상이 되지 않아 지금껏 돌아가지도 못하고 노자는 모두 떨어져서 사정이 어렵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 진상이 잘 안 된다는 것이요? 무슨 이유도 없는데 내일 오라 내일 오라 하면서 받아주질 않으니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제 노자돈도 없으니 소라도 팔아먹고 죽든 살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듣고 보니 딱하였지요. 양씨도 진상하는 데 따른 관리들의 행포를 약간은 들어 알고 있었지만 듣고 보니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상도 원만하게 하고 그 감사까지 골탕 먹일 수 있을까 생각하였지요. 내일 한 번만 더 가서 사정을 해보시오.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소를 팔든 말든 마음대로 하시오. 양씨는 우선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진상하러 온 사람은 다음날 다시 소를 들고 간청하였지요. 전라 감사는 비스듬히 자리에 기댄 채로 아래에 와서 허리를 굽히고 있는 자를 힐끗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나리께서 바빠 받을 수 없으니 내일 오시오. 그는 할 수 없이 다시 돌아와서 그 사연을 양씨에게 말했습니다. 다음날 양씨가 직접 소를 몰고 감령으로 갔지요. 나라에서 쓸 소를 진상하러 제주에서 왔으니 감사는 나와 얼른 받으시오. 양씨는 들어가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나졸들은 속으로는 웃으면서도 어제까지 매일 드나들던 자가 아니고 호령까지 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였지요. 저 친구가 진상이 잘 안 되니 이제는 큰 소리를 치는구나. 이제 미친 게 아닌가? 미칠 만도 하지. 소를 팔고 도망을 치든지 밭을 팔아 뇌물을 쓰든지 해야지. 저마다 한 마디씩 하였지요. 그러나 양씨는 그들이 떠드는 소리에는 마음을 쓰지 않고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라에 진상할 소를 대령하였으니 감사는 나와 받으시오. 웬 초란 선비가 나타나서 큰 소리 치는가 하고 감사가 내다보았지요. 이때 양씨가 말했습니다. 감사는 그 모습이
뭐요? 우리가 상감께 소를 진상하려 하는데 그 물품을 받는 신하의 태도가 아니 되었소. 향을 피우고 의관을 정제한 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어느 관리라도 아는 바요. 그게 올바른 예의가 아니요. 무엄도 하시오. 감사는 그 말을 듣고서는 얼굴 빛이 변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 같은 신하에게는 상감께 바칠 소를 대신 바칠 수 없소. 나는 이 사실을 조정해 아려야겠소. 양 씨는 소를 몰고 나오려 했습니다. 여보시오, 뭘 그리 하시오. 몰고 온 소는 그냥 두고 가시오. 감사의 눈치를 살피던 호방이 달려나와 양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놈, 아랫놈이 어디다 대고 상감께 바칠 물건에 대해 함부로 나불거리는 것이냐? 감사가 나와 사정을 해도 안 될 일이다. 양 씨는 이렇게 꾸짖고 소를 몰고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다려보니 가명에서 전갈이 왔지요. 지난번에는 분수를 모르는 아래 것들이 물리친 모양인데 다시 갖고 오면 얘를 갖추어 받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양 씨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한 사흘만 기다리다가 바치도록 하시오. 그때도 늦지 않으니 마음 푹 놓고 있으시오. 양 씨는 소를 가지고 온 사람에게 여유 있게 말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가명에서는 매일 사람을 보내어 소를 진상하여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하였지요. 노자에 보태어 쓰라고 돈까지 마련하여 사람을 보내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양 씨는 고개를 저었지요. 이번 기회에 저놈들의 버릇을 단단히 고쳐 놓아야 돼요. 그래야 다음부터 소를 진상하는 일이 쉬워져요. 그러면서 사흘을 기다렸지요. 그동안 매일 사람이 와서 간청하였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소를 몰고 가명으로 갔습니다. 감사의 딱한 처지를 생각하여 이번에는 그냥 바치고 가지만 다음부터 이러면 우리는 바로 서울로 올라가 상감께 사실대로 아뢰고 직접 바칠 생각이요. 양 씨는 못 이기는 척하고 소를 바쳤지요. 그리고 나오는데 노자에 보태어 쓰라고 호방이 엽전 꾸러미까지 건네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엽전을 가지고 며칠을 푹 쉬고는 의기양양하게 돌아왔습니다. 그 후부터는 전라감령에 소를 진상하는 것이 아주 쉬워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옛 이야기 중에는 도깨비가 나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도깨비는 귀신과 달리 악한 일만 하지 않고 사람에게 이로움을 주기도 하지요. 도깨비는 한번 은혜를 입으면 잊지 않고 갚기도 하고 착한 사람은 잘 도와주지만 못된 사람에게는 도수를 부려 혼내주기도 한답니다. 또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밤새도록 놀기도 좋아한답니다. 장난을 즐기고 심술도 잘 부리지요. 도깨비가 나오는 책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